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하느냐? 뭐 참 그 무력한 대답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좋아 보이는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네. 왜?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예측했느냐? 네. 지금 이 상황 예측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 네. 네. 주식을 확신을 가지고 한다? 아, 위험합니다. 음. 예를 들어 그거 있죠. 내가 그 대표를 아는데 그 대표 딴 건 몰라도 정말 신뢰할 만하고 직원들하고 잘해. 그런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지난 10년간 잘해왔어? 그럼 잘하면 믿으면 돼요.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이익도 증가하면서 배당도 증가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이클을 탔지 않습니까?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했다가. 그러니까 사이클을 또 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지난 20년간의 반복이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넌센스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보유를 하세요. 일단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라도 기관 쪽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쪽으로의 매도 강도가 조금은 약해지는 모습이어서 희망회를 돌리기도 하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부터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은 전년 대비 지금 전년 9월 대비 한 6개월 지난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국 보유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줄여야 돼요. 네. 이건 뭐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네. 전 처음에 한국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외국인들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단기에 2배가 올랐잖아요. 네. 특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뭐 외국인들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또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중별로 투자를 하니까 비중이 큰 주식을 안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배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비중이 2배 늘었으니 쉽게 얘기하면 200조 갖고 있었는데 400조 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계적으로라도 이 기계적으로라도 수익을 매도합니다. 줄여야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거는 제가 보기엔 개인들밖에 없어요. 네. 근데 개인들밖에 없는데 외국인 개인들. 예. 근데 외국인 개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느냐? ETF 외에는 못 사죠. 이제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메모리 반도체 ETF가 나온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매수가 조금 더 생기긴 하겠으나 지금 한국물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은 비중을 줄이고 뭐 이러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디폴트 값이다 당분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대응을 안 하는 게 되죠. 답이죠. 지금 정확하게 한 달로 시계열로 돌려보면 네. 대응을 안 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번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네. 사실은 코로나 때도 대응을 안 한 사람이 이겼죠. 맞아요. 물론 이제 대응을 안 하려면 신용을 쓰시면 안 되죠. 신용을 쓰시면 털리니까 네. 마진콜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신용 쓰지 말아라. 못 견딘다. 이런 때를 위해서 네. 이런 때를 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나 시대의 그 수렵 채집 사회에서 그 맹수를 보던 느낌으로 주식 투자하면 다 깨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거를 쥐어짜지 마시고 네. 그냥 그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네. 내 그 어떤 습성과 기본적 품성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시는 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니지만 증권 계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죠. 잊어버리고 앱을 지워버리고 어느 날에 다시 확인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기업들의 면면들을 보면 수급과는 별개로 아니 숫자가 그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좋죠. 사실 저 방송에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40조 정도의 컨센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컨센이 50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50조는 좀 너무 많잖아요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57조가 나와버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57조 숫자는 물론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TSMC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네. 그 엔비디아의 뭐랄까요? 후광이죠. 엔비디아의 적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TSMC가 네. 이번 1분기 그 매출액이 52조에 영업이익률 대단합니다. 28조 6천억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그 막강한 TSMC 대비 2배의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당 이익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당 이익도 당연히 한 2배 정도 많은데요. PER 배수는 TSMC가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진 TSMC가 현재 이익 대비로 따져보면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비싸요. 그런데 지금 저가 있는 회사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도 저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엔트로픽. 네.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네. 30만 원, 5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 삼아 하나 써보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평이 좋으니까. 지금 엔트로픽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매출이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오픈 AI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억 달러대였습니다. 순식간에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란 전쟁 때문이었죠. 네. 이란 전쟁 때 클로드가 엔트로픽 발을 뺐잖아요. 거기에 오픈 AI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기술자들이 다 오픈 AI를 버리고 엔트로픽으로 넘어갔다. 수백만 계정이 이제 쫙 넘어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픈 AI가 시장 잘못 읽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가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오히려 손정희 회장이라든가 오픈 AI 진영은 지금 혀가 바짝바짝 타게 되는, 입술이 바짝 타는 그런 상황이 열릴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자, 우리가 이제 과거 25년 전에 통신 혁명, 인터넷 혁명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첫 번째로 시스코가 5천만 달러를 찍으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한번 갔었죠. 지금의 엔비디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코가 자빠진 데에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중국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어떤 회사가 등장했죠? 하웨이라는 걸출하는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까지도 진출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라우터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뺏겨버립니다. 하웨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죽어버리기 시작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상황들을 보면 처음에는 라이코스, 야후 이런 것들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구글이 네.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혁명의 상황들을 보면 하드웨어를 깔아주는 애들은 처음에 이제 수요가 폭증할 때 확 좋아졌다가 이제 그 모든 설비가 갖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그렇죠.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반면에 그 하드웨어 위에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빅테크라고 표현하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 하드웨어 위에서 노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누가 1등을 잡을지 정확히 몰라요. 가다가 킬러 앱을 만드는 애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야후가 킬러 앱인 줄 알았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그 또 내비게이터 이런 애들이 되게 잘할 줄 알았죠.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 잡는 줄 알았어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구글이 싹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혁신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AI 시장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속도는 조금 빨라. 그때 통신 업체들의 그 인터넷 업체들이 정리되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를 거야라는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개 속도가 전반적으로 더 빠릅니다. 인터넷은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인터넷 뭐 천리안, 하이텔 뭐 이런 거 쓰기 네. 시작하면서 열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2년도 11월에 열린 게 벌써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동네방네 다 쓰고 있고 유료도 쓰고 있고 이 정도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겁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 자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구글 같은 회사가 나올 거고 이번에 엔트로픽이 나오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인데 여기서부터 색깔이 조금 달라져요. 과거하고 통신 때하고는. 네. 통신 때는 인프라 쫙 깔고 나서 그때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3개월에 2배씩 뭐 이렇게 트래픽이 증가할 거다 이러면서 제가 미친 듯이 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다들 찾으니까 단가도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99년 지나면서부터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1년, 2년 지나면서부터는 단가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네. 이런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GPU에서 왔고요. 지금 두 번째가 메모리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이거는 그 통신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궤적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인문학적이네요. 처음에는 네. 어린애한테 말을 붙이면 네. 어버 이러잖아요. 네. 어버 이러면 어머 아빠라 그랬어. 어른들이 이러고 어머 이러면 엄마라 그랬어. 그래서 말하는 거 되게 신기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애가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예를 들어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면 신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른이 되면 밥숟가락으로 입에 못 넣으면 신기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어렸을 때의 과정은 뭡니까? 이게 GPU가 도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건데 프로세싱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근데 이게 성숙 단계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세싱은 당연한 거고 그걸 갖고 뭘 끄집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 뭐 어른 돼서 우리가 전문가, 소위 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많은 것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반도체로 넘겨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프로세싱이 강화된 건가요? 물론 GPU도 2개, 3개 붙는 거죠. 어렸을 때 GPU가 1개짜리였으면 나이 먹어서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나오면 하나 더 붙고 중학교 나오면 2개 붙고 고등학교 나오면 3개 붙고 박사는 뭐 5개, 10개 막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붙겠죠. 네. 근데 실제로 어느 순간 되면 머리 돌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연산 붙여야 되는 거죠. 기억의 단위당 데이터들, 데이터 값, 그냥 단위당 값을 내가 어떻게 연결하냐, 구슬을 어떻게 연결해서 목걸이로 만드느냐. 이게 그 다음 GPU가 할 일인데 중요한 건 근사한 목걸이를 만들려면 구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구슬이 데이터 값이고 이걸 우리가 반도체로 넣으면 메모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통신업체들하고 딱 통신의 어떤 그 화랑기 시대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비견이 되는데 비슷하게 지금 요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일단 데이터 센터를 통신망 설치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반도체 병목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아까 전에 그동안에는 TSMC가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해 해서 GPU가 최고값 네. 이렇게 하면서 TSMC가 지존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게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 거고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월등히 높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이번부터 보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 병목은 어디서 터졌어? 메모리에서 터진 거죠. 네. 근데 공검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왜 메모리의 병목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터졌으며 왜 메모리 업체는 떼돈을 벌고 있는데 왜 공장 증설을 안 했을까? 지금 현재 공장 증설을 해갖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28년 전이에요. 네. 왜 이랬을까? 26년 후반이나 27년에 물량을 공급해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이클, 메모리 사이클을 보니까 얘네들이 메모리 사이클이 위로 올라갈 땐 좋았는데 아래로 떨어질 때 너무 훔신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네, 3번입니다. 네. 바로 직전은 언제죠? 바로 직전은 코로나 이후 그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의 사상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디바이스의 대규모 구입, 네. 그러면서 메모리 수요의 폭증. 이런데 이거 굉장히 심하게 꺾였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꺾였느냐? 삼성전자 적자를 봤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독점 시장에서 적자를 봤어요. 네. 웃기는 거잖아. 독점 시장에서 적자를 봤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 그리고 그 전으로 18년으로 가면 데이터 센터가 그때 올라오면서 엄청난 수요가 이게 뭐야? 클라우드가 뭐야? 이랬는데 그게 엄청 터지면서 그래서 공급해줘 해서 공급해 주려고 공장을 막 지어놨더니 그때부터 이제 다 됐어요. 이러면서 또 험악한 꼴을 당했고 네. 그다음에 11, 12, 13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그때도 험한 꼴을 한번 당했습니다. 네. 크게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험한 꼴 당하기 싫은 거죠. 그 버틴 겁니다. 버텼는데 미치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수요도 더 붙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 그 고민해야 될 점이 몇 지점이 있어요. 이 반도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완전한 쇼티지 병목 이게 제일 좋은 대목이에요. 네. 그리고 가격에 미친 듯한 고공행진.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만 해보면 70 몇 조에서 50조가 이익이 났잖아요. 네. TSMC 부럽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것만 보면 이거는 되게 빛의 양면이죠. 양면. 네, 네. 음면으로 가보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수요가 꺾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해서 엔트로픽이 등장한 건 매우 양면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그 토큰을 사용하는 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금
얘네가 그 만든 게 그동안에는 뭐 1000토큰 뭐 이랬는데 얘는 수만 토큰, 수십만 토큰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보니까 이게 그 저희가 써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 다 쓰면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트래픽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엔트로픽이 잘 되면 미친 듯한 메모리가 수요가 터지겠죠. 네. 이거는 좋습니다. 자, 근데 엔트로픽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만 상상을 하면 오픈 AI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엔트로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양면성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그 다음에 그 음의 측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HBM으로 웨이퍼 물량을 돌리면서 일반 레거시 D램도 과부족한 상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스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체적인 수요가 좀 꺾인다. 디지털 디바이스. 그러면 28년도에 많이 만들어놨는데 디지털 디바이스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왕창 늘려놨는데 그때 그 만약에 데이터 센터들이 충분히 다 지었다라고 판단되고 만약에 그렇게 엔트로픽처럼 걸출하는 회사들만 살아남고 중간중간에 있는 회사들 몇 개 자빠지고 이래버리면 만들어놨는데 수요가 꺾이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건 또 의미의 측면입니다. 근데 또 수요 꺾이는 속도보다 Q 자체가 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잘 되고 계속 경쟁을 하면 그렇죠. 계속 경쟁을 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엔트로픽을 왜 예를 들었냐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이익이 이쪽 한쪽으로만 늘어나고 다른 쪽에서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럼 그거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느냐. 왜 지금 사모 대출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네. 얘네들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5% 이상의 대출 금리를 쓰고 있는데 지탱할 수 있느냐. 이익이 나야 지탱하거든요. 투자자들은 계속 재고 있죠. 누가 승자가 될 건가. 어디에 내 돈을 밀어 넣을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느 순간 한쪽으로 싹 쏠림이 오면 다른 쪽은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IPO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에 실패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 참 그 무력한 대답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좋아 보이는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네. 왜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예측했느냐? 네. 작년 10월 달에 지금 이 상황 예측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네. 예, 물론 이제 젠스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모리 수요가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한국에 와서 막 치킨 돌리고 그거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고 있어. 몇몇 애들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엔트로픽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까지 자리 잡을 거다 상상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고 미래에는 그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지. 네. 이건 딱 이럴 것이야 딱 확정 짓고 가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어두시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표님께서 전망하시는 시장의 시계열 관점으로 그 기준으로 보자면 좀 단기적 관점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어떤 음의 측면의 걱정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메모리 제조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 이슈나 아니면 그 계약 조항 안에 하한선까지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약간 수요가 꺾일지언정 메모리에게는 그래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 완충제 역할은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럼 볼 수 있겠네요. 앞서 3번 당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계약 그렇게 안 하겠어. 근데 TSMC만큼 돈 받아 갖고 설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부 선불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만의 유통사 어디가 계약을 해서 3년 계약을 했는데 나 너희하고 거래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해요. 자, 근데 위약금 내면 되나요? 아니요. 난 위약금을 내도 난 너희하고 거래 안 해. 네. 하면 돼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대만의 중소형 유통사라면 네네. 유통사가 그런 식으로 장기 계약을 꺾어버리면 오더 컷을 내리고 이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엔비디아거나 그 대상이 마이크로소프트거나 아마존이거나 네. 애플이라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더 컷됐다고 다음번에 난 너희하고 다시는 거래 안 해. 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게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장기 계약은 좋아요. 네. 이 진폭을 좀 낮춰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네. 저도 그래 좋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이제는 장기 계약하면은 이제 진폭도 없이 계속 갑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저도. 근데 그것도 거래 상대방이 예전에 했던 태도를 보면 네. 아니,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도 뻔하거든. 공급업체도 뻔하고 갖고 갈 업체도 뻔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조금 긍정적인 뉴스,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나온 뉴스 중에 애플이 나오는 쪽쪽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나오는 쪽쪽 디램, 모바일 디램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하나의 전략은 중국 업체들 고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얘네는 비싸게 사도 마진이 높잖아요. 네. 근데 샤오미는요 마진 다 없어질 걸요. 예, 그렇게 높은 가격 지불하고 폰을 만들면 안 팔리든가. 자기네 고급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누가 애플하고 비슷한 가격에 샤오미를 사겠어요. 살리 안 그러면 적자 내고 팔아야 되는데 개수가 늘수록 적자인데 안 되겠죠. 근데 애플은 견딜 수 있거든요. 한 1년 2년만 마진 살짝 몇 프로 포기해 주면 되거든. 한 5% 10%만 포기해 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그 5% 10% 포기한 걸 어디서 메꿔? 네, 서비스에서 메꿀 수 있잖아요. 애플 케어 꼭 하셔야 돼요. 이번 애플 케어 조금 싸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디램 가격이 올라서 이거 애플 케어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파는 거죠. 네. 되겠죠? 커버할 수 있는 있습니다. 영향이. 일단 첫 번째는 경쟁 상대를 고사시키는 게 하나고요.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팀 쿡의 애플입니다. 팀 쿡의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보다 잘하는 건 재고 관리의 황제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뭔가 심각한 공급 부족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경쟁사를 도륙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네. 얘네들이 봤을 때 이거 여기에서라도 이 가격에서도 사서 모아놓지 않으면 우리 차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거라면 꽤 길게 갑니다. 예, 꽤 길게 갑니다. 사실 저는 대표님과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참 다방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랄까 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덜 경제학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이라는 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는 지양하는 방식의 질문인데 시간이 끄트머리 와 있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가야죠 이제. 그러면 뭐 음의 측면도 얘기해 주시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이신 거예요? 그러면? 신규 매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신규 매수는 잘 모르겠고요. 네. 보유자분들은 급할 거 없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고 문제는 28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데 28년이 어느 정도 좋을 거라면 사실은 지금 살 수 있어요. 28년이 좋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네. 근데 28년 확신을 못 하니까는 이 시점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웃기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메모리 잘 파는 회사가 세상에서 제일 싼 테크 기업이야. 웃기는 상황이죠. 예. 지금 한국에서 원투펀치가 한국에서 제일 싸. 네.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6, 7만 원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할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지금은 일정 수준의 차익을 노린다면 가능한 열려 있다. 뭐 20%든 30%든 40%든 그게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열려 있다. 네. 그건 열려 있으나 뭐 6, 7만 원대 산 것처럼 이 가격에 사면 죽지 않아. 오래 갖고 있으면 크게 먹을 수 있어. 이것까지 생각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 지금 어떤 얘기 나오냐면 20만 원에 사신 분이 40만 원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빅테크와 같아지는 거야. 엔비디아도 과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하드웨어 업체라서. 하드웨어 업체가 애플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 규모를 가져간다는 게 과연 몇 년 동안이나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한 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자기 종목에 대해 좀 비판적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굳이 반론을 하자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높게 계속 나오니까 21년도 1월 달에 그 주가가 9만 원대 고점 찍고 나서 실적 고점은 22년도 약 4월쯤에 나왔어요. 자, 따져볼까요? 28년도 3월에 실적 고점이 나오면 27년 초반이나 26년도 말이 주가 고점이에요. 그때 얘를 그대로 땡겨오자면. 네네. 네. 근데 만약에 28년도 1월부터 물량 출회가 예상이 되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웨이퍼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럼 27년에 그 디램을 사는 사람들이 가격을 지금같이 높은 가격을 좀 그대로 살까요? 그거 안 사서 먼저 가격이 떨어지면 27년도 후반부에 4, 4분기에 디램 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26년도 중후반이 주가 고점이에요. 21년도 예를 보면. 상상력의 영역일 수 있겠으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조금 더 일찍 차익 실현을 그렇죠. 하고자 하는 것 도망갈 친구 있겠네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겠죠.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올해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올해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뭔가 좋다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찝찝하죠 마음이 좋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아니 원래 주식이 그런 거예요. 원래 주식이 확신 가운데 사그라드는 겁니다. 네. 주식을 확신을 가지고 한다? 네. 위험합니다. 네. 주식 투자는 저건 예를 들어 그거 있죠. 내가 그 대표를 아는데 그 대표 딴 건 몰라도 신뢰는 정말 신뢰할 만하고 직원들하고 잘해. 그런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네. 지난 10년간 잘해왔어? 그럼 잘하면 믿으면 돼요. 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하느냐? 이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이익도 증가하면서 배당도 증가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이클을 탔지 않습니까?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했다가. 그러니까 사이클을 또 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지난 20년간의 반복이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넌센스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보유를 하세요. 내가 사이클 산업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이클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